안녕하세요. 저는 33, 아직 미혼이자 직장인입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요. 친정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미혼이지만 결혼은 한 번 했던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법적으로는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인 셈입니다. 결혼 전에 파혼했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결혼에 살다가 갈라섰습니다. 그 인간과 결혼하기 전 연애는 1년 정도 했고 저에게 대부분 다 맞춰주는 거 보면서 결혼해서도 저한테 잘할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만 시가족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게 문제여서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간소하게 하는 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외 삶이 중요한 거지 굳이 허례허식에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축소하는 추세이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그야말로 스몰 웨딩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는 시가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예상과 너무나 다른 생활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초고속으로 갈라서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다들 놀라실 겁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소개해달라고 같은 부서 직원을 졸랐다고 해요.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게 부담스러워 몇 번을 마다했는데 남편이 끈질기게 졸랐는지 우연을 가장한 식사 자리에서 몇 번 만나게 됐고 순전히 저보다는 남편 쪽이 저를 좋아해서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교제할 때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몇 번 보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자기는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야? 솔직히 내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미모가 빼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자꾸 첫눈에 반했다는 말만 하니까 너무 웃겨서 그래. 첫눈에 반하는 게 왜? 나는 너 보자마자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내 눈에는 우리 회사에서 네가 제일 예쁜걸?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꼭 거짓말 같다. 우리 사무실에도 나보다 예쁜 아가씨들이 수두룩 빽빽한걸? 그러니까 이걸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거야. 첫눈에 반했다느니,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같은 부서 직원을 엄청 졸랐다느니 하도 말을 많이 하길래 저를 어지간히 좋아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전에도 몇 번 다른 남자가 저에게 들이댔던 일이 있긴 했습니다. 입사할 때 동기가 고백한 적도 있고 사소였던 선배가 만나보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철벽으로 대응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내 연애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회사에 퍼져 있었어요.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지만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딱 한 번 친정오빠 차를 얻어 타고 회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오빠가 전문직 소득자라 돈을 잘 법니다. 그때는 미혼이기도 해서 골프니 자동차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서 차도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필 회사 사람들이 제가 오빠 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 봤나 봐요. 그날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누구 차를 타고 온 거냐, 오빠가 나이와 직업이 뭐냐, 집은 어디 사느냐 등등 호구조사에 시달렸습니다. 거짓으로 대답하기는 좀 그래서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이 돌고 돌아 제가 엄청 부잣집 딸이고 부모님과 오빠가 전문직의 재력가라는 소문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소문은 본인인 내가 바로잡는 게 더 웃기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치게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직접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제가 회사 로비에서 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레 직장 동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건 절대 완전히 잊히지 않는다는 걸 몰랐네요. 저에 대한 그 소문이 인생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 퍼진 소문처럼은 아니지만 친정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에요. 아빠는 감정평가사시고 엄마는 중등교사로 퇴직하셨어요. 부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서울에 집 2채 있으시고 재테크도 잘하셔서 현금 자산도 10억 이상 있으신 걸로 알아요. 부모님 재산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 교육을 워낙 철저히 하신 덕에 진작에 제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었고 주식까지 합치면 저 역시 모아놓은 돈은 대략 2억가량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남편과 사귀는 동안 친정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비 남편이 결혼 준비하면서 집 문제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하길래 제 명의의 집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자고 미리 말했었고 양가 상견례 전까지 친정 부모님께도 사정을 설명드렸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지금 당장 형편이 그렇다 해도 미래 가치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냐며 흔쾌히 제 뜻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때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에게까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정말 잘했습니다. 결혼을 간소하게 했지만 살림은 빵빵하게 마련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어요. 여자라면 처음 마련하는 살림 욕심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면서 무조건 싼 물건만 고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크게 의견 차이는 없었는데 그때는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투기는 했어요. 그래도 처음 마련할 때 좋은 거 하면 10년 넘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시집간 친구들도 그러더라. 살면서 막상 비싼 거 사는 게 쉽지 않대. 아예 처음에 장만할 때 꼭 하고 싶은 것으로 하래. 안 그럼 볼 때마다 마음에 들었던 물건 생각나서 짜증난대. 우리 이사도 안 다닐 거잖아. 처음 살 때 내 맘에 드는 거 사면 안 돼? 그런 말이 어딨어. 네 맘에 드는 걸로 하면 예산이 2배나 초과야. 살림살이를 2천만 원이나 넘게 주고 마련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애 낳으면 고장나서 오래도 쓰지 못할걸? 결혼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나중에 진짜 좋은 걸로 사자.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 애 키우면서 좋은 물건 쓰는 거 아니라고. 솔직히 목구멍에서는 내가 집을 해가는데 2천만 원 쓰는 게 아깝다는 건가? 하는 말이 올라왔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다른 거 다 간소하게 하고 결혼 비용도 많이 아끼잖아. 그걸로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친정엄마는 싸구려로 살림 채우지 말라고 하셨어. 두고 볼수록 짜증나는 일이래. 난 그러기 싫어.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다른 건 내가 자기 하자는 대로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결국은 이러더라고요. 일단 예산이 초과되긴 한데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쩌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정말? 고마워. 대신 내가 안목이 좀 있는 편이니까 나만 믿어. 자기 마음에도 꼭 드는 것으로 고를게. 결국 제 의견을 들어줘서 예비 남편이 혼수장만은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예비 남편이 도대체 결혼 비용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그때 살림 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든 비용을 그 인간은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런 거 저한테 일절 말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직전에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자기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나 몰래 대출 있거나 하진 않지? 우리 서로 재산에 대해서 100% 오픈하는 게 어때? 결혼해서 배우자 몰래 빚이나 재산 숨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예비 남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전 재산까지 공동으로 할 생각은 없어?
결혼한 이후에 모은 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말이야. 그럼. 내가 그런 것까지 욕심내지는 않아. 나부터 말할까? 아니면 당신부터 얘기할래? 그날 예비 남편과 각자 가진 재산을 오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한 사람은 저뿐이었고 그 인간은 저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의 재정 상황을 전부 오픈했음에도 예비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저한테 통장 계좌를 보여준 건 없었으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가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만약 예비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본인 재정 상태를 다 오픈했다면 글쎄요. 아마 파혼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인간 때문에 파혼의 기회를 날린 게 두고두고 괘씸하긴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이런 시어머니 없다 할 정도로 잘해주시고 착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였는데 뭔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원래 아들아들 하는 건 결혼 전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분은 아니셨는데 자기 식구 됐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시댁 모임이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너는 우리 김씨 집안 여자야. 결혼 전에는 공주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우리 집 식구 역할을 잘해줬으면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저는 며느리로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로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살림이 아직 서툴러서 많이 부족한데요. 어머니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얘는? 나한테 뭘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게 뭐가 그리 많겠니? 그저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앞으로 잘 이끌어주면 되는 거다. 너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희 친정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집은 아니야. 그건 너도 우리 아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다. 앞으로 너랑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우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잘해줬으면 하는구나. 옆에 있던 2살 어린 신우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맞장구를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언니 친정은 잘 사니까 굳이 언니가 결혼 전보다 잘하려고 안 해도 사돈 어른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당분간 우리 집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분위기도 익히고 하는 게 좋겠어요. 신우이는 심지어 친정에 잘할 필요가 뭐 있겠냐면서 시댁에나 자주 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가만 들으니 어머니 말 역시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며느리가 된 게 아니고 남편 역시 우리 집 사위가 되어 앞으로는 결혼 전과는 다른 역할을 더 해야 하는 건데 며느리의 도리만 너무 강조하시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점점 불쾌해지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자자, 그만두래. 우리 이제 막 결혼한 부부야. 이 사람 부담스럽게 왜들 이래? 굳이 엄마랑 네가 말 안 해도 잘할 사람으로 안 보여? 남편이 끼어들어서 더 이상의 말은 차단했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확히 말씀드리면 딱 한 달 후부터 어머니와 남편이 노골적으로 저에게 돈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짜인 게임판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왜 내가 결혼하자마자 모든 상황이 내 돈을 시댁에 보태줘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상하다는 걸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저에게 먼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은주가 네일숍 오픈 준비하는 거 알지? 그동안 남의 밑에서만 일하느라 큰돈 벌지도 못하고 몸은 몸대로 안 좋아져서 잠깐 쉬고 있었거든? 근데 괜찮은 가게 자리를 보고 왔나 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50이라는데 위치가 딱 상가 1층 모퉁이에 너무 좋더라고. 그래? 잘 됐네. 뭐든 자기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건 맞아. 계약은 했대? 아, 근데 계약금이 문제지.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덜컥 붙였는데 문제는 보증금이 좀 모자란가 봐. 아니야, 아가씨는 나이 30이 넘어서 보증금 할 돈 5천만 원이 없는 거야?
당신은 잘 모를 거야. 내 동생이 전에 만나던 남자놈한테 사기를 크게 당해서 4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거든?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갔는데 그만 신용대출이 한도가 안 나온다지 뭐야. 어머, 어떻게 해? 어머니가 좀 못 도와주시나?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딨냐? 여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이번에 3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그 돈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잖아. 대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당신한테 매달 주라고 할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당신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현금 넉넉히 가지고 있는 거 아는데 뭘. 거기서 딱 3천만 원만 도와줘. 내 동생이 정말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결혼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대뜸 시누이 가게 보증금을 3천만 원이나 도와주라는 이 상황이 좀 이상했습니다. 돈이 없다면 가게 계약을 포기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지. 믿을 구석을 생각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그건 곤란해.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앞뒤 사정 보지 않고 계약한 건 아가씨 잘못이잖아.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그냥 군말 없이 내놔야 하는 거야? 이건 경우가 아니지. 3천만 원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잖아. 아이, 이자 매달 준다는데도 그래? 그리고 당신 그 많은 돈 중에서 그거 좀 빼준다고 거덜나는 것도 아니면서 가족끼리 왜 그래? 이번 일은 나도 갑자기 말한 거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한번 도와주면 앞으로 당신 시집 식구들 대우가 달라질 텐데 우리 엄마랑 동생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냐고. 몰라.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상의해 볼래. 내 돈이지만 이게 경우에 맞는 건지 물어봐야겠다.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 일이 왜 처갓집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내가 말했지? 이제 당신은 우리 집 사람이라고. 금전 문제는 부부가 상의해서 해결하는 거야. 결혼해서까지 당신 부모님 의견을 들어야 해? 당신은 그럼 돈 보태주는 건 싫다는 거지? 그런데 순간 남편의 말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요. 웃긴 건 신우와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돈 해주기 힘들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하자 신우와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도와주기 어렵다는 거니? 나는 네가 기꺼이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많이 서운하겠다. 어쩌지? 그럼 다른 데서 돈을 구해봐야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저 가족 간의 돈 거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금방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한참 묶여있는 돈일 텐데 이자 받는 것도 사실 불편하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토라진 듯 화난 얼굴로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따라 들어가 달래는 듯 했는데 저 역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는 말이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순간 소리를 빽 지르는 걸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누가 지 돈 공짜로 달래? 그냥 잠깐 빌려 쓰겠다는 거잖아. 오빠 아무래도 헛짚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오빠 맘대로 되는 만만한 여자는 절대 아니야.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지 돈이라고 하는 건 제 돈을 말하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무슨 헛다리를 짚었다는 건지 신우이가 하는 말 듣고 불쾌함을 넘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토라져서 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돈 해달라는 것만 예의 바르게 거절하고 집으로 와서 남편과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제가 남편에게 사과는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돈을 사전에 의논도 하지 않고 급하다는 핑계로 요구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이 무색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즈음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예전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랑하듯이 어머니에게 제가 돈도 많이 벌고 부자인 데다
능력이 더 좋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삐진 얼굴을 내내 하고 계시더니만 저에게 퉁퉁거리며 이러시는 겁니다. 통장에 돈도 많은데 월급도 많이 받고 너는 좋겠다. 원래 결혼하면 돈줄은 남자가 쥐고 있어야 하는 법인데 네가 자꾸 막아서니까 우리 아들이 너보다 일이 더 안 풀리고 기가 죽는 것 같구나. 결혼한 부부가 너무 칼같이 니 거 내 거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친정에서는 그러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런다. 우리 집은 서로 어려우면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고 서로 돕고 살았어. 저번 일은 갑작스러워서 네가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너도 네 일 아니라고 딱 자르는 거 앞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해. 어머니가 서운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결혼하자마자 그런 돈을 해달라고 한 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알았다. 아무튼 내 말은 가족끼리 너무 딱 잘라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고 있어. 어머니 말은 장황했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였죠. 앞으로는 따지지 말고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제 통장의 돈을 언급하시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결혼 전 재산을 서로 오픈하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서로의 사정을 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했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시시콜콜 저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단순히 시댁을 멀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20분 거리로 가깝다는 이유로 자주 오라가라 하시는 걸 그때부터는 눈치껏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해서 5개월 뒤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니가 야, 아가, 명절 전에는 같이 천도 붙이고 제사 준비 같이 했으면 하는구나. 네 신우도 같이 도울 거니까 전날 아침에 올 수 있니? 아침에 일찍 제사 지낼 거니까 그날 하루는 같이 집에서 자고 아침에 제사 지낸 다음에 네 친정에 가라. 네, 어머니. 오전에 일찍 갈게요. 제가 따로 준비해 갈 건 없나요? 없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음식 다 하고 마실 맥주나 넉넉히 사오렴. 저는 어머니 말대로 맥주만 넉넉히 사서 시댁에 일찌감치 갔습니다. 오후까지 열심히 제사 음식 준비하고 앉아서 맥주를 마셨는데요.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지 제가 좀 취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여보, 나 지금 오랜만에 술 마셔서 알딸딸하게 취하는 것 같아. 나 먼저 방에 들어가도 될까? 그래, 당신 들어가서 눈 좀 붙여. 나는 엄마랑 한 잔 더 할게. 아이고, 너는 고작 맥주 한 캔에 얼굴이 그렇게 빨개진 거야? 술을 못 마시는구나. 그럼 너는 그만 마셔. 이제 네가 할 건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그만 자라. 살짝 취하기도 했고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힘들었던 저는 남편이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오래된 빌라라 구조상 거실을 가운데 두고 방이 둘러싼 형태인데요. 잠시 눈을 붙였는가 했는데 갑자기 들리는 웃음소리와 신우이의 높은 목소리 톤 때문에 잠이 설핏 깨버렸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것도 이유였고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려는데 방문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 저것들 재산 다 뺏을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마누라 잘 구워 삼고 있는 거 맞아? 성격도 고분고분하고 고집도 없다는 말에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격은 전혀 그러지가 않잖아. 지금까지 네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니. 대체 뭐가 남편의 뜻이었다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저는 시가 식구들의 대화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순간 이건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좀 기다려요, 제발. 지금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거 몰라요? 결혼하자마자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하면 세상에 어느 여자가 알았다고 날름 갖다 바치겠냐고요.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작업해야 하는 건데 왜 조급하게 일을 망치려고 해요? 내가 쟤랑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결혼 전부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대출까지 해가면서 원하는 살림살이 다 마련하느라 진짜 피똥 싸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은주 보증금 해달라고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성급했어요. 그 뒤로 집사람이 우리 집에 가는 거 계속 피한 거 모르세요? 그건 네가 어떻게든 돈을 빼내겠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그런 거 아니냐. 어쨌든 네 처가 재산 일부는 어차피 나중에 네 마누라고 되는 건 맞는 거잖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일 아니냐? 그 사이에 우리가 턱 보려면 야금야금 빼내야 하는데 저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오빠, 나한테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들어봐. 이 집 말이야. 너무 오래 살기도 했고 오래돼서 엄마가 살기 불편하다고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세연이한테 말해봐. 근데 매매대금 빌라 팔아도 모자라니까 돈 보태달라고 하는 게 어때? 나중에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럼 적어도 돈 뜯긴다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 공동명의 해도 언니 인가만 있으면 단독명의로 돌리는 거 식은 죽 먹기야. 어때? 내 생각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언니 돈 빼내고 우리도 덕 좀 부자. 오, 좋아. 그럼 엄마 이번 기회에 진짜 이사 가는 게 좋겠네요. 내가 당장 빌라 부동산 내놓고 아파트 알아볼게요. 그래. 나는 말만 들어도 좋다. 집이 빨리 안 팔릴 텐데 어쩐다니? 그건 걱정 마세요. 집 안 팔려도 좋은 집 나오면 따지지 말고 계약부터 해야지. 내가 마누라 살살 구슬려서 돈 달라고 해볼 테니 걱정 말아요. 저는 시가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마치 저 혼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적진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 집 식구들 얼굴 보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추측해보면 남편 놈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고의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회사에 떠돌던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도 그 인간이 저에게 접근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신의 보증금이며 이런저런 돈 요구를 한 것들이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집 식구들은 전부 한통속으로 저의 재산만 빼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한 후 그대로 자리에 누웠고 1시간쯤 후 남편이 제가 자는 줄 알고 옆에 눕더군요.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뒷정리를 한 후 친정으로 왔습니다. 차마 부모님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째야 할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남편과 시가 식구들의 추악한 속내를 알았으니 바로 결혼 생활 정리할 수 있는 거지만 이대로 저만 당하고 있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시댁에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갔어요. 물론 그 집 식구들은 몰랐겠지만 그때부터 모든 대화들은 녹음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 집 식구들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 집 얘기를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더군요. 지난번처럼 얘기 좀 하자는 말에 저는 모른 척 응했습니다. 또 무슨 말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해줄 테니까 말해봐. 너한테는 진짜 미안한 말인데 이번에는 꼭 좀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엄마 집 문제거든. 너도 봤지만 엄마 사는 집 노인 살기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 배관도 너무 오래됐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엄마가 너무 힘드시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을 팔고 이사 가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긴 하지. 어머니가 나이 더 들면 오르내리기 힘드실 것 같긴 해. 사실은 엄마가 봐둔 집이 있으시대. 집값이 조금 비싸긴 해도 나중에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 집을 사놓고 싶거든.
근데 돈이 없다 이거지? 빌라가 내놓는다고 빨리 팔리는 것도 아닐 테니 말이야? 맞아. 당신 역시 눈치가 빨라서 내 말을 잘 알아듣네. 이번에 도와주면 아파트 명의 당신이랑 어머니 공동명의로 해줄게. 그럼 당신이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그래? 나쁘지는 않네. 내 명의로 한다니까 마음도 놓이고. 얼마 정도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게 좀 많아. 아파트가 4억 정도 하더라고. 당신이 2억 정도만 보태줄 수 있어? 어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딱 맞춰서 말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모른 척하고 저는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좋아. 대신 지금 말한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약속 지켜. 근데 빌라가 팔리고 나서 잔금 날짜 맞춰 계약하는 게 낫지 않아?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계약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그 집 놓치면 안 돼. 일단 계약해놓고 잔금 날까지 무조건 팔아봐야지.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니 걱정 마. 제가 돈을 보태주겠다는 말은 득달같이 시어머니 귀로 들어가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가 와서는 공지사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제는 진짜 우리 식구 되기로 마음먹었구나. 진작에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으니. 암튼 네 덕에 이제는 나도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볼 수가 있겠구나. 고맙다 고마워.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이제 어머니 빌라만 빨리 팔리면 되겠어요? 내가 부동산에 3천만 원 싸게 내놓을 테니 빨리 팔아달라고 했어. 아마 금방 팔릴 거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그날 이후 연신 싱글벙글이었고 저에게도 인위적이라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잘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신나 보이는 시가 식구들과 달리 저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크게 한 방 먹일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모르게 갈라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집은 2달도 안 되어 팔렸습니다. 어머니 이사 날짜는 한 달 후였는데 시간은 금방 흐르더군요. 어머니는 이사하는 게 신나서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은 다 버리고 새 물건으로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내 어머니가 아파트로 입주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어머니 이사 전날 남편이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보, 내일 잔금 치르는 거 알지? 부동산에서 전주인하고 만나기로 했어. 당신 미리 돈 빼놓는 거 잊지 마. 금액 크니까 이체 한도도 풀어놓는 게 좋을 거야. 내일 나랑 같이 부동산 갈 거지? 여보. 미안한데 같이는 못 갈 것 같아. 내일 오전에 급한 일이 있거든? 시간 알려주면 바로 부동산으로 갈게. 그럼 12시까지 와. 잔금 치러야 이삿짐 넣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와줘. 알았어. 드디어 내일이구나. 내일은 당신 식구들이 인생에서 절대 못 잊을 날이 되겠네? 그렇지 뭐. 어머니랑 운주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 이게 다 당신이 도와줘서 가능한 거지. 정말 고맙다. 저는 남편의 고맙다는 말에 씁쓸하게 웃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을 위해 짐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이사를 돕느라 시댁에 가 있었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인간 가족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녹음된 걸 들려드리고 나서는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얼마 후 부동산에서 보기로 한 시간을 5분 넘기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뭐해? 오늘 12시에 잔금이잖아. 빨리 와. 지금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잔금? 글쎄, 내 돈으로 왜 당신 어머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마음이 바뀌었어. 그 돈 못 보태줄 것 같아.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당신이 돈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어쩌라고. 이미 빌라 잔금도 다 받았고 당신이 돈을 줘야 아파트 키를 받지. 당신 웃긴다. 내가 돈 안 주면 이사 못해?
지금이라도 은행 달려가서 대출을 받던가. 내가 싫다는데 당신 무슨 강도니?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건데? 여보, 당신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에 말했잖아. 당신 명의 해주겠다고. 당신 돈 허공에 날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지팔만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걱정 말라니까. 글쎄?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못 믿겠는데? 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라고? 아니, 나는 그동안 모든 걸 알고도 꾹 참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 당신의 식구들이 나 속이고 이용해 먹은 거 나 다 알아. 근데 내 기분 한번 느껴보라고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뭘 알았다는 건데? 당신이 우리 집이랑 내 재산 노리고 고의로 접근했다는 것도 다 알고 내 재산 야금야금 빼먹으려던 것도 다 알아. 어찌 알았냐고? 내가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인간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돈만 믿고 대출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 저는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빌라는 이미 집을 뺀 상황인데 잔금을 못 치르면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요. 물론 잔금 날짜를 조정하긴 했겠지만 다들 패닉이 왔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 놈은 제가 집에 없는 걸 알고 친정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는 들어오는 그 인간에게 손에 잡히는 화분을 집어던졌습니다. 옷에 흙이 묻은 채 서 있던 남편 놈은 일단 무릎부터 꿇었지만 엄마와 아빠는 냉담하셨어요. 자네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자네 말 들을 것도 없어. 당장 우리 딸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딱 사흘 주겠네. 그 안에 안 나가면 강제로 쫓겨날 줄 알아? 장인어른, 오늘 어머니 이삿날이었는데 잔금 못 치르는 바람에 짐은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갈 곳이 없으세요. 잔금은 제가 어떻게든 대출 받을 겁니다. 제발 그때까지만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자네는 도대체 천지분간이 안 가는 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 집에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는 말이 나와? 그 말 듣는데 뻔뻔한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빠 역시 어이가 없으신지 뒷목만 잡고 계셨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야. 내 집에 당신의 식구들 있는 거 싫으니까 절대 올 생각하지 마. 딱 사흘이야. 그 안에 나가. 당신이랑 나 아직 법적 부부 아닌 거 알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남남이지. 내 집에서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천만다행으로 우리 부부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남편은 친정집에서 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후 집에 갔더니 주제 파악은 했는지 본인이 결혼할 때 산 물건은 싹 뺐더라고요. 저는 제 물건이 없어진 게 혹시 있을까 봐 꼼꼼하게 집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훔쳐간 건 없더군요. 저에게 시커먼 속내를 들킨 후 남편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듯 내뺐고 신기하게도 시모와 신우에게서는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누가 불리한 상황인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그나마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다행이라며 잘 정리하라 하셨지만 그 인간을 내쫓는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송이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시고는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너 행여 그 인간들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인생에서 그냥 똥 한번 밟고 지나갔다 생각하고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도 하나지만 왜 가만히 있는 거겠어? 다 너 잘못될까 봐 걱정되니까 이러는 거야. 너도 똑같이 그 인간을 약 올렸다며. 그걸로 만족하자, 응? 엄마, 그래도 가만히 이대로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인간이랑 그놈 가족들 아마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칠 게 뻔해. 나는 너무 큰 배신을 당했는데 겨우 그 정도로 넘어가라고? 아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할 거야. 알아보니까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상대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사기성 있는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녹음해 놓은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였으니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지만 결혼식 올린 거 비용 처리한 거랑 내 돈이랑 부모님 돈 들어간 거 이체 내역 등 첨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 놈과 끝낸 후 1년이 지났지만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해요. 하지만 끝까지 해서 그놈이랑 그 일가를 혼내줄 생각입니다. 제가 승소하면 그놈 월급을 압류해서라도 다 받아낼 겁니다.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잃고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건 생각보다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소송까지 해가며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구독자분들은 아마 저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결혼은 황망하게 끝이 났지만 더 사이다 같은 마무리를 위해 조금 더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바보 같았던 결혼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겠다면 인생 선배님들의 말이니 절대로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